안녕하십니까. 박종화입니다. 저는 게놈연구재단 유니스트 주식회사 클리노믹스 소속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강의 내용은 한국인의 기원과 이동입니다. 게놈 분석을 통해서 분자 생물학적으로 한국인이 언제 형성되었는지, 어디로 이동을 했는지, 한반도에 어떻게 정착해서 여태까지 왔는지에 대해서 가설과 데이터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발표한 내용은 대부분이 다른 연구자에서 갖고 온 거고, 또 실제 연구는 제 동료들이 주로 한 거고, 저는 그것을 소개하는 역할을 합니다. 먼저 게놈이 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세포가 있고, 그 세포 안에는 핵이 있습니다. 그 핵이 이렇게 생겼고, 핵 안에는 게놈이 이렇게 염색체로 23쌍의 염색체로 존재를 합니다. 그 염색체를 풀어보면 DNA가 있고, DNA는 결국에는 서열입니다. ATGC 이런 식으로 약 30억 쌍 한 게놈이 30억 쌍인데, 보통 엄마, 아빠 게놈 두 개를 각각 개인이 갖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60억 쌍입니다. 정확하게는 그 60억 쌍의 서열, 염기 서열로 되어 있고요. 이 염기 서열 안에는 여러분의 형질, 모습으로 결정되는 유전자 변이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유전자 변이를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타입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피부 색깔, 눈 색깔, 키, 질병, 위험도가 바뀝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암에 잘 걸릴 그런 유전 변이를 갖고 있고, 어떤 분은 아닐 변이를 갖고 있고, 그래서 이 게놈 속에 있는 변이가 가장 중요한 정보입니다. 인류 기원에 대해서 보통 우리가 많은 질문도 하고 연구를 했는데 수십 년 혹은 수백 년 된 연구입니다. 근데 보통 저희들이 개통도라고 해서 나무, 트리, 나무를 통해서 조상으로부터 이 자손이 이렇게 가지를 치면서 내려왔다라고 보통 그렇게 시각화를 하는데, 사실은 개통도는 존재하지 않고요. 수학적으로 더 틀립니다. 개통망이 더 정확합니다. 망으로 되어 있고, 100만 년 전부터 시작해서 인류가 유인한 영장류에서부터 계속해서 서로 이렇게 혼혈 과정을 거치면서 이렇게 어떤 망을 이루면서 형성됩니다. 그래서 아프리카, 남유럽, 북유럽, 남아시아, 북아시아, 태평양 연안에 있는 섬들에 있는 사람들, 그 다음에 북미, 이렇게 사람들이 있으면 여기 하나의 어떤 가지를 이루면서 이렇게 뻗어나갔다기보다 서로 망을 이루면서 계속 합쳐지고 또 분리되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인류가 진화해 왔습니다. 따라서 인류 혹은 어떤 동물, 식물의 모든 개체는 교잡이 본질입니다. 인간 존재의 본질이 사실은 어떤 순수한 계통을 따라서 이렇게 유지가 되는 그런 건 불가능하고, 실질적으로는 전부 다 섞여 있습니다. 혼혈화되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혼혈입니다. 단지 그 과정이 급격하게 혼혈이 일어나거나 뒤섞이거나 대체가 되거나 그런 경우가 있고, 아니면 점진적으로 지속적인 시간을 가지면서 유입과 고립, 유입 반복되면서 그 양상만이 굉장히 다양합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핵심 포인트는 동아시아와 유럽, 특히 한국에서는 어떤 식으로 이 혼혈과 진화, 고립 이런 것들이 되어왔는지에 대한 정보를 게놈을 통해서 알려드리는 겁니다. 혼혈이 되어 있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은 게놈 분석을 해보면 섞여 있습니다. 그래서 게놈이 22쌍, 이게 이 게놈 염색체 1, 염색체 2 이런 식으로 염색체를 이렇게 사람의 한 게놈을 표현하면 이렇게 그림을 보일 수 있는데, 미국 사람입니다. 이 미국 사람의 경우는 유럽 사람, 아프리카 사람, 아메리카 원주민들, 이런 세 개의 영역으로 이 미국 사람을 표현을 하면 이렇게 완전히 섞인 형태를 가지고 보여줍니다. 이 보시겠지만 이 크로모즘 1번 하나만 해도, 염색체 하나만 해도 이 엄마 거, 아빠 거에 따라서 이게 서로 또 다르고요. 그래서 이렇게 섞여 있습니다. 그래서 유럽 사람 것만 표현하면 그 한 사람에 이렇게 표현이 되고, 아프리카 사람으로 보면 이렇게 표현이 되고, 아메리카 원주민 이렇게 표현이 되고, 결론적으로 보면 각각의 개인은 이런 식으로 다 게놈으로 보면 섞여 있는데, 어떻게 하면 이 섞여 있는 것에 그 요소를 추적을 해서 언제 이렇게 섞였는지, 언제 고립이 됐는지를 분석하는 게 게놈에서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게놈 데이터가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렇게 할 때 크게 세 가지의 방법을 씁니다. 하나는 모계로만 전달되는 미토콘드리아 DNA, 두 번째는 부계로만 전달되는 Y-DNA, 세 번째는 이 부계, 모계를 떠나서 한 개인이 갖고 있는 모든 유전 정보의 거의 모든 유전자의 종말인 게놈 전체 상염색체인데요. 이것들이 어떻게 계속해서 섞이는지, 뿌리가 어떤지를 확인하는 이 크게 세 개의 방법으로 인류 기원 혹은 한국인의 기원을 연구합니다.
그래서 인류의 기원을 먼저 여성 유전족보를 통한 분석을 해보면 이게 10만 년 전인데요. 10만 년 전부터 9만 년, 8만 년 되는데 보시겠지만 10만 년 전에는 큰 줄거지가 몇 개 안 됩니다. 크게 안 되고 대부분이 아프리카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까만 게 아프리카고 중동이고 유럽인데 여기 보시면 아프리카 쪽에 있었던 사람 그 다음에 이제 중동 쪽, 유럽 쪽, 아시아 쪽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림이 그려져 있는데요. 10만 년에서 9만 년, 8만 년 내려오는데 한 8만 년쯤에서 분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여성 경험만 보면 미토콘드리아 경험만 보면 이렇게 분화가 일어납니다. 그러다가 한 5, 6만 년 전쯤에서 보면 이 수가 증가합니다. 이게는 effective population이라고 그래서 실제 사람 수를 헤아리는 건 아니고 다양성을 표현하는 겁니다. 어떤 종류의 사람들이 많으냐. 그럼 전체 인류가 80억 명이지만 그 타입만 나눠보면 예를 들자면 10,000명의 타입, 10,000개의 타입으로 나눌 수 있다. 이렇게 했을 때 그 타입들이 몇 개나 되는 걸 표현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인구 파퓰레이션 사이즈를 이렇게 표현하셨는데 이게 표현되는데 결국에는 이 다양성이 인류가 처음에는 다양성이 거의 없다가 아프리카 계속 10만 년까지 없다가 9만 년, 8만 년, 7만 년 오다가 한 6만 년 전부터 조금씩 다양성이 증가하기 시작하면서 5, 6만 년쯤에 이게 확 뛰는 일이 벌어집니다. 아마 이때 이게 이제 그 구석기 후기 구석기를 넘어가면서 과학 기술이 발달했든지 기술이 발달했든지 아니면 뭐 불을 많이 하게 됐다든지 뭐 옷을 잘 끼고 있게 됐다든지 어떤 그런 기술적인 것도 있을 수 있고 아니면 기후가 좋아져가지고 인류가 아프리카로 나와서 전 세계로 퍼져나갈 수 있는 환경이 됐을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할 수도 있고 그 정확한 이유는 모릅니다만 5, 6만 년 전쯤에 이 아프리카에서부터 밖으로 나가기 시작하고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골짜기로 지역별로 이렇게 고립이 되기 시작하고 그러다 보니까 다양성이 증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모계만 보면 여자들 쪽으로만 되는 미토콘드리아 유전은 증가하다가 상당히 점진적으로 증가하다가 대충 한 2만 년 전쯤에 여기서 또 폭발을 일으킵니다. 근데 이게 폭발을 일으킨 거는 물론 어떤 기술의 발달도 있겠지만 LGM 이후 LGM이 Last Glacial Maximum이라고 해서 마지막 최대 빙하기가 한 25,000년 정도 되는데 그 이후부터 빙하가 줄어들기 시작하면서 기후가 바뀌기 시작합니다. 지구 온난화가 생깁니다. 그 덕분에 이런 어떤 폭발적인 인구 다양성이 증가합니다. 그 다양성이 증가하다 보니까 이게 이제 전 세계로 이제 퍼져나간 지역별로 아프리카에서 있다가 퍼져나간 이 다양한 이 인족들이 모계로만 볼 때 이렇게 확장이 됩니다. 그래서 한 2번 정도의 이런 어떤 이제 점프를 통해서 확장이 됐는데 특히 이쪽에서부터 많이 이제 증가하는 그런 경향을 보입니다. 아마 이때쯤에는 이게 만 년 전쯤인데 농경이 시작되기 시작하면서 그 규모가 급격하게 증가합니다. 만 몇천 년 전부터 농경. 기본적으로 이게 5만 년 이때가 중요한데요. 이거는 모계고 다이 부계를 보게 되면 Y 염색체는 아빠와 아들 남자들한테만 전달이 되는 겁니다. 그럼 아까 10만 년 모계하고 보면 약간 양상이 다릅니다. 그래서 9만 년, 8만 년을 보면 부계는 상당히 몇 개가 안 됐습니다. 그 당시에도 몇 개도 안 되고 계속해서 몇 개가 안 되다가 그러니까 부족이 작았다는 거죠. 5만 년 전에 그 모계처럼 똑같이 일종의 폭발을 합니다. 5, 6만 년 전에 폭발을 해서 인구의 전반적인 다양성이 커지고 급격하게 증가하는데 여기서 이제 다양 색깔이 이제 갈리는 이유는 아프리카에서 다른 대륙으로 넘어갔기 때문인데 재밌는 거는 모계하고 다르게 모계는 아까 이렇게 이렇게 퍼져나가는데 병목 현상이 있습니다. 급격하게 남자의 그 인구의 어떤 다양성이 줄어드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 다양성 그 병목 현상이 청동기와 철기 때 일어납니다. 대략 한 4, 5천 년 전쯤에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이게 뭘 뜻하냐면 매우 다양한 남자 유전형들이 있다가 소수의 남자 유전들에 의해서 이게 대체가 일어납니다. 정복당했거나 뭐 어떻게 사라지는 일이 벌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좀 살벌한 어떤 그런 현상을 보여주는데 여성의 염색 그 모계는 변하지 않았지만 남성은 오히려 이렇게 변비 현상을 통해서 줄고 일부 그 다양성이 낮은 몇몇 남성의 그 유전자가 전 세계를 많이 퍼지는 현상이 벌어집니다. 이건 전 세계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한국도 모계는 수십 가지의 모계 형태가 있지만 부계는 몇 개의 큰 그룹이 모계를 이 인구를 다 대변을 합니다. 한국에는 O형이 많고요. 이게 중국계 O형인데 이런 식으로 몇 개 안 되는 남자형이 이렇게 많이 있는 일종의 이제 경쟁에서 이기는 그런 형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에 비해서 맨 마지막 세 번째 방법으로는 상염색체 혼합도를 통해서 이제 우리를 연구할 수 있는데요. 이 Y나 모계의 미토콘드리아가 아닌 상염색체는 엄마, 아빠,
이 두 개의 게놈에서 생기는 변이들이 계속 혼합이 되고 유전자가 돌연변이가 생깁니다. 생기고 혼합이 되는 과정을 거칩니다. 그러면 만약에 그 유전 돌연변이가 옛날에 생겼으면 그 숫자가 많고 최근에 생기면 적고 그다음 이게 세대를 거치면서 교잡이 일어납니다. 이 게놈이 계속해서 정자에서 이게 또 계속해서 바뀌고 난자에서 바뀌고 이런 식으로 교잡이 계속 리컴비네이션이 일어납니다. 일어나기 때문에 끊임없는 이제 혼혈이 일어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모계와 부계 Y와 미토콘드리아는 계속해서 자기 이제 하나의 어떤 선을 유지를 하지만 대부분의 우리 게놈인 이 상염색체는 끊임없이 이런 이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 돌연변이들이 계속해서 섞이는 과정을 거칩니다. 그 과정을 수학적으로 보면 여기 있는 1번이 저라고 하면 부모 세대, 할아버지 할머니 세대, 정조, 고조 이런 식으로 쭉 세대 올라가면 수학적으로 보면 이게 한 15세대만 올라가 버리면 상염색체는 이게 다 섞여버려서 실제 그 조상 내가 받았던 조상의 수는 몇만 명에 이릅니다. 3만 명 정도의 사람이 이릅니다. 다르게 말하면 한 사람의 개인은 15대 정도만 올라가면 몇만 명이나 되는 다양한 사람들이 다양한 이 유전자 조각들을 받아서 만들어진 조합체입니다. 복합체인 거죠. 그에 비해서 아까 모계의 경우는 그 선을 계속 유지를 합니다. 그래서 각각의 사람은 부계와 모계, 아들, 남자의 경우 이런 식으로 그 두 개의 이제 라인을 갖고 있고 선을 갖고 있고 거기에 대부분의 혼합된 게놈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 우리가 한 사람이 어떤 고대인의 유전자를 받았는지 이런 걸 이제 추측을 해낼 수 있습니다. 또 다른 거는 이 고대 게놈을 직접 이렇게 발굴해서 보게 되면 그 당시에 어떤 게놈을 갖고 있던 사람들이 어느 지역에 살았는지를 정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유럽인들을 요즘 분석을 해보면 만 년 전의 유럽인과 유럽에 살던 대부분 사람들하고 지금 유럽에 사는 사람들하고 완전히 다른 사람들입니다. 아마 만 년 전으로 돌아가면 그 당시에 생긴 사람들 얼굴을 보면 지금 유럽인들하고는 다른 사람입니다. 대체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만 년 전에 고대 게놈을 분석을 해서 파가지고 보면 지금 현대 유럽인하고는 매우 다르고 현대 유럽인들은 네 종류의 큰 부족이 합쳐진 수천 년에 걸쳐서 합쳐진 혼혈입니다. 잡종인 거죠. 유럽인들도 잡종이고 특히 유럽인들 중에 이제 주목할 만한 점은 이 사람들의 많은 대체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만 년 전에 사람들이 한 4, 5천 년 대체고 이런 식으로 그 패턴들이 복잡합니다. 그래서 맨 마지막에 큰 줄기를 이뤘던 사람들이 스텝 초원지대에서 마차를 타고 전차를 타고 말을 이용해가지고 유럽에 쫙 번지는 어떤 그런 현상이 일어나서 그러면서 혼합도 일어나고 정복도 일어나고 그래서 이게 맨 마지막에는 그 전에는 농경하던 사람, 그전 수렵 채취하는 사람들, 특히 이제 농경하는 사람들은 이제 이 시칠리아, 이탈리아 이쪽에서부터 농경이 번져가지고 올라가는 그런 것들이 최근에 밝혀집니다. 그런 만 년 정도의 유럽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중에 한 가지 재밌는 것은 4,400년 전쯤에 급격한 인구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6,000년 전부터 한 4,400년 전까지는 고대인 게놈을 무덤에서 파보면 다 일정합니다. 그러니까 몇천 년 동안 사람들이 안 바뀌었습니다. 농경사회였는데 신석기 시대까지 구석기 시대를 지나서 주로 농사를 뭐 대규모는 아니지만 어쨌든 그런 사람들이 유럽에 이제 주로 있다가 4,400년에 급격하게 빨간색이 다른 인구로 확 바뀌어버립니다. 이때가 청동기와 철기입니다. 그래서 청동철기의 살상기술에서 아마 대학설이 일어나고 이거가 있는데 그 대표적인 상징적인 게 스톤헨지입니다. 스톤헨지를 만든 사람들은 이 위에 파란색 계통의 사람들인데 이 갑자기 스톤헨지를 만드는 문화와 사람들이 정복을 당해서 사라져버립니다. 4,400년 전에. 이때 철기와 청동기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들어왔고 재밌는 것은 이 분석을 해보니까 거의 100% 이때까지 갖고 있던 Y 염색체 남성의 100%의 남성의 염색체가 사라지는 일이 일어나죠. 거의 대부분. 대체가 일어나는 거죠. 이거는 어떤 정복이나 살상으로밖에 설명할 수가 없는 그런 현상입니다. 이게 스페인에 일어났습니다. 이베리아 반도. 그래서 이건 영국뿐만 아니라 유럽 전역에 한 4,400년 전쯤에 청동기 철기의 신기술을 통해서 엄청난 확산, 어떤 특정 인구의 확산이 벌어지고 혼합이 일어나고 전국 전쟁이 일어났다라는 걸 보여줍니다. 그래서 6,000년 전부터 이렇게 비슷비슷한 형태의 어떤 염색체를 갖고 오다가 갑자기 4,400년 이후에 남성의 유전자가 확 교체되는 그런 일이 벌어지고 여성은 그게 적습니다, 당연히. 그래서 이제 이게 뭐냐면 이제 전쟁이 일어나면 이제 남자들이 많이 죽고 여성들은 그 보존이 되고 하다 보니까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한 40% 정도의 이 게놈이 교체가 됩니다. 이 집 이렇게 혼잡이 일어난 거죠. 전복과 혼혈이 일어난 것을 표현해줍니다. 스페인에서 이름이 버려져서. 아시아에는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약간 양상이 다릅니다. 유럽하고는. 근데 아시아의 전반적인 인류의 기운을 보면 이제 호민이라고 해서 인류가 있으면 이제 지금의 현생 인류와 같이 생긴 마늘 휴먼이라고 해서 현생 인류가 있고, 그 다음에 네안데탈인, 데니소바인, 그 다음에 우리가 아직까지 알려지지 않은 유령 게놈이 있습니다. 이런 알려지지 않은 이런 유령 게놈들과 우리가 또 섞였습니다. 현생 인류뿐만 아니라 약간 다른 인류, 뭐 아니면 아종이든지 인류의 아종이든지 호모, 네안데탈이라고 해서 이런 사람들하고 섞이는데, 아시아 쪽으로 보면 이제 아프리카 쪽으로 먼저 한번 이제 삐져나가서 아도브 아프리카가 일어나는 거죠. 그럼 아프리카 나머지. 그래서 그 유라시아 쪽으로 왔던 사람 중에 또 서쪽 사람들은 유럽인이 되고 동쪽 사람들은 아시아인입니다. 그 다음에 아시아 중에서도 동아시아가 있고 티베트, 안다만, 인도, 파푸아, 호주 이렇게 나와 있는데, 오늘 저희들이 관심 있는 거는 한국인을 비롯한 동아시아 사람들입니다. 2009년도에 범아시아 게놈 연구 사업이라는 게 있어서 사이언스에 논문이 나왔는데 2,000명의 사람들 샘플을 가지고 71개의 아시아 인족들을 분석을 했습니다. 그때의 샘플들입니다. 인도, 뭐 한국, 일본, 중국, 뭐 필리핀, 이렇게 인도네시아, 보르네오, 이런 식으로 타일랜드 이렇게 많은 이제 샘플들을 모았고요. 그걸 통해서 분석을 해보니까 이 지도하고 비슷하게 나옵니다. 필리핀 쪽, 인도네시아 쪽, 그 미얀마, 태국, 저 위에가 일본, 한국,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티베트 있고, 여기 신장 위구르, 인도. 아시겠지만 인도는 유럽인은 아니지만 유럽과 굉장히 가까운 사람들입니다. 인도 사람들이 피부색만 그런 부분이지. 그러니까 한국하고 인도의 중간쯤에 위구르가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위구르 쪽, 중앙아시아 쪽 사람들 혼혈들입니다. 동아시아 쪽 사람들과 이 유럽인들 사이에 섞인 사람들인데 중간쯤에 혼혈로 나타나고, 그 다음에 필리핀은 섬이라서 고립되어 있고, 인도네시아도 이런 식으로 패턴이 나요. 지도하고 비슷한 유전적인 그 패턴들이 나서, 그때 저희들이 세운 가설이 뭐냐면, 첫 번째는 이 언어하고 이 그 윤자를 표현한 건데, 혼혈들을 표현한 건데, 이 색깔이 이제 노란거 파란거면 노란색 계통의 사람, 파란색 계통의 사람, 녹색이나 빨간색 이렇게 14개에 되는 인족들이 섞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일본인데요. 일본, 한국, 요 명의가 한국인데, 일본하고 한국은 노란색과 파란색이 이렇게 섞여서 나옵니다. 중국은 노란색, 파란색 중 파란색이 좀 더 많고, 이런 식으로 이제 혼혈이죠. 혼혈의 어떤 요소들을 이렇게 보여주는데, 이 인족들과 그 언어를 쓰는 그 사람 언어와 비교를 해보면 대충 맞아 들어갑니다. 결국은 언어는 대충 맞아요. 안 맞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경우는 인족적으로는 뭐 이런 계통이지만 언어는 완전히 다른 걸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건 이제 언어가 바뀐 케이스죠. 마치 그는 한국 사람이 미국 가면 영어 쓰듯이 이제 말이 바뀌는 그런 케이스입니다. 그래도 대충 언어와 그 인족은 비슷하다. 그게 이제 저희들이 내린 결론이고요. 이것도 이제 조금만 더 자세히 보시면 이게 유럽 사람들이고 인도 사람들이고, 아까 조금 전에 보여준 것이 이렇게 지도에 대충 맞게 아시아 사람들이 이렇게 분포가 되어 있습니다. 이 아시아 인구에서 특히 한국의 고대사에서 북방계, 남방계 설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 기원은 까발리 스포자라는 케임브리지에서 포닥을 한 의사 출신의 연구자입니다. 이 사람이 유전자를 통해서 인류의 기원에 근거를 마련하는 가설과 연구 결과를 가장 많이 내는 사람입니다. 한마디로 이제 유전 인류학의 아버지입니다. 얼마 전에 사망을 했는데, 이 사람이 옛날에 내기를 한 게, 현재 인간들의 유전 정보, 게놈 정보들만 다 모아서 우리가 잘 과학적으로 분석을 하면 과거 인류가 어떤 식으로 기원을 했고 이동했는지를 다 밝혀낼 수 있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저도 생각했을 때는 그걸 믿었습니다. 어느 정도는 다 믿지 않았거든요. 그래도 제가 기본 이동 경로는 고대 개념이 있다고 저도 어릴 때 박사를 할 때도 이런 걸 했지만, 그래도 대충은 믿는 거죠. 많은 개념 정보가 있으면 그 개념 정보 안에 워낙 다양한 인족의 정보가 있기 때문에 수학적으로 추론할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으면 판단이 결론이 났습니다. 결국 고대 개념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 그 예로 까발리 스포자가 주장한 게 뭐냐면, 이게 아나톨리아라는 터키 지방에 농경이 일어났다는 이 지역입니다. 초기 농경 지역에서 유전자를 검사를 해보니까 이렇게 등고선을 그리면서 이렇게 점점 이렇게 번져나가는 유전자 형이 있었습니다. 요걸 보고 이게 농경이 번져나가는 그 패턴하고 똑같고, 그 유전자를 보게 되면 과거에 이렇게 만년 전에 사람들이 어떻게 움직였는지를 정확하게 이렇게 우리가 추론해 볼 수 있다라고 했는데, 연구를 해보니까 실제로 고대인 게놈을 파가지고 게놈 분석을 해보니 이런 패턴이 아니고, 실제로는 그 당시에 고대인들의 이동 경로는 오히려 이런 쪽으로 위쪽으로 이렇게 올라가는 겁니다. 이게 사르디니아,
시칠리아, 사르디니아 섬인데요. 이쪽에 있는 섬에 있는 사람들이 섬에 고립되다 보니까 옛날 조상의 유전을 그대로 간직을 하고 있습니다. 혼혈이 덜 일어난 거죠. 이쪽 계통의 사람들이 옛날에 농경을 통해서 이렇게 번져나갔다. 이게 아니고 이게 맞다. 현대는 이렇게 볼 수 있지만 옛날에 실제로 난 건 이거라는 거예요. 결국 고대 개념이 반드시 필요하다. 기원과 이동 경로를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는 이게 받아들여집니다. 그러다 보니 고대 게놈을 연구하는 게 매우 중요해져서 이제는 뼈를 가지고 그 안에 있는 DNA를 뽑아내는 기술이 엄청나게 발달하기 시작합니다. 보통 뼈 속에 있는 DNA는 상태에 따라 다른데 건조하고 온도가 낮고 산도가 낮은, 그러니까 이제 산성이 그렇게 심하지 않는 지역에서는 스키한 동굴 같은 데서는 이게 몇만 년까지도 보존이 됩니다. 보통 한 5만 년까지 보존이 되고 5, 6만 년이 지나면 물리적으로 분자의 이 데그레이션, 부서지기 시작, 분자가 부서지기 때문에 DNA 정도 사라지는데 최소 한 5만 년 전 이후까지는 이런 고대 게놈 뼈를 고대 뼈를 갖고 와서 게놈 분석하면 그 사람의 DNA 유전 정보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 과정은 뼈를 갖고 오고 무균실에서 그 뼈를 다 청소를 하고 자외선을 쬐갖고 이게 그 오염된 다른 DNA, 박테리아 같은 걸 없애고요. 그 드레이를 뽑아가지고 가루를 만듭니다. 그 가루 만들 가지고 다시 그 안에서 DNA 외에 다른 것들을 이렇게 분리해내고 그걸 게놈 해독기, 시퀀스라고 그러는데 해독기 집어넣어서 ATGC 그 서열 정보를 뽑아냅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기술을 가지고 한국인의 게놈 분석을 하고 한국인의 고대인 게놈을 분석해서 한국인이 도대체 어디서 갖고 어디에 이동했는지 알고 싶은데 불행하게도 한반도에는 아직까지 고대 게놈을 제대로 분석한 데이터가 없습니다. 첫 번째, 뼈가 그렇게 많지도 않고요. 산도가 높고 석회암 동굴 이런 데 이제 뼈가 가끔가다 있는데 그런 것들이 박물관에 있는 것을 뼈를 부숴서 파괴를 해서 DNA를 뽑아내고 있는데 아직도 한국에서는 많이 일어나지 않고 있습니다. 어쨌거나 그래서 게놈을 사용해서 한국인의 기운을 받게 되는데 이제 이렇게 되면 한국인의 기운과 이동 경로를 알 수 있고 또 다양한 연대별로 한국 사람들이 5천 년의 한국 사람, 한반도 사람과 2천 년 전의 사람들이 어떤 게 되는지 그런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다행히도 최근에 수천 개의 한반도는 아니지만 전 세계적으로 수천 개의 고대 게놈이 해독이 됐습니다. 많은 이제 비교할 수 있는 데이터가 생겼죠. 그렇지만 한국은 아직 없고 대신 한국과 가장 가까운 근처에 두 군데에서 고대 뼈가 나와서 게놈 분석을 했습니다. 첫 번째가 8,000년 전에 된 연해주에서 나온 악마문 동굴 에서 나온 겁니다. 그게 이제 한 445k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두만강에서. 그 다음에 한 700km 정도 떨어진 곳에 있는 그 티안유안이라는 북경에 있는 동굴에 있는데 4만 년 된 중국 고대 게놈이 나왔습니다. 이건 굉장히 소중한 데이터고요. 또 최근에는 한 4,000년에서 2,000년 전쯤의 기간에 고대 베트남, 라오스, 미얀마의 게놈 정보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정보들을 통합을 해서 수천 개의 고대 게놈과 또 한국인 게놈, 현대의 한국인 게놈, 몇천 개의 한국인 게놈, 우선만민 게놈에서 저희들이 분석을 했는데 그런 것들을 합쳐서 한국인의 기운을 알고자 하는 게 현재 우리들이 하는 노력입니다. 그래서 악마문 동굴 쪽 오시게 되면 여기가 악마문 동굴이고 저렇게 생겼습니다. 그 안에 8,000년 된 고대 뼈가 발견됐습니다. 이 여성 게놈인데 이 여성이 무슨 여성인지 그 동굴 안에 있는 그 움막집이 불에 타가지고 무너지고 그 재 밑에 안에 써 있는데 아시겠지만 재는 그 산성화시키는 걸 막아줍니다. 그렇다 보니까 뼈가 보존이 잘 돼서 여기 있는 뼈를 갖고 와서 이 안에서 DNA를 추출합니다. 그래서 악마문 동굴을 했는데 그 추출해 보니까 현대인과 다른 그 고대인 다른 이 동남아시아 있는 다양한 사람들의 게놈들하고 비교 분석을 해보니 이 여성은 여기서 발견된 여성은 선남반기라고 해서 이 동남아시아에서 옛날에 몇만 년 전에 있었던 사람들이 올라가서 여기 정착했던 그런 한 부족의 일부고요. 이제 여기에 가까운 사람들이 저 북쪽에 있는 아시아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때 2017년에 제안한 가설이 뭐냐면 5만 년 전에 아프리카에 와서 한 3, 4만 년 전부터 이게 정착한 동남아시아에서 지속적으로 사람들이 계속해서 점진적으로 올라가서 섞이는 과정에서 그 중에 한 8,000년 전에 이게 이제 같은 사람들이다. 그리고 한반도의 사람이 누구냐를 우리가 비교 분석을 해보니 이 사람과 이 대만에 있는 현대인 이 둘의 중간쯤이 한국이다라는 게 이제 저희들의 가설이었습니다. 이 가설에 의해서 저희들이 제안한 거는 결국 여기가 뿌리고 일종의 허브고요. 여기서부터 계속해서 몇만 년에 걸쳐서 점진적으로 계속해서 올라가서 한반도인이 형성이 됐다. 그래서 그 사이의 과정은 점진적이었다라는 게 이제 저희들의 가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다양한 사람들이나 이제 게놈들 분석해 보니까 뭔가 유럽에서 와 있을 것 같은
극히 단적이 안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 당시에는. 그래서 이제 이런 어떤 가설을 세웠는데, 최근에 아까도 말씀드린 베트남하고 미얀마 이런 데서 고대 개념들이 나왔습니다. 4000년에서 2000년까지. 새로운 데이터가 생긴 거죠. 2011년, 17년에 없었던 그 데이터를 가지고 다시 우리가 분석을 합니다. 그래서 한국인의 인종 구성을 지금 보면 한국인은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 아프리카에 있고 서아시아인, 유럽인, 남아시아인. 남아시아인이 어디냐면 인도 사람들, 그 다음에 서시베리아 사람들. 서시베리아니까 중앙아시아 위쪽에 있는 저 시베리아, 러시아 사람, 러시아 지역이죠. 그쪽에 있는 동시베리아 사람, 동아시아인 이렇게 나와 있는데, 한국인은 여기 있어요. 한국인을 보시면 파란 거, 빨간 거가 대충 이렇게 하는 거죠. 7대3 정도 이렇게 나오고, 중국 사람, 일본 사람도 대충 그렇게 나옵니다. 이게 한국 사람들이고, 동아시아인데 일본 사람, 중국 사람이 비슷하게 나오는데, 이게 중국 사람들이고요. 동아시아도 약간 섞이는데, 이 패턴을 보시면, 이 동아시아 사람들의 이제 파란색, 이게 중국계입니다. 중국계고, 빨간 게 어디냐면, 이게 빨간 게 도시베리아입니다. 북쪽에 있는 아시아 사람들입니다. 그럼 한국 사람들은, 이 파란, 이 중국계, 남중국계인데, 중국계하고, 이 빨간, 이 동시베리아로 대표되는, 뭐, 일종의 앱스큐 같은 그런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대충 섞인 거라는 걸 패턴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동시베리아 사람도, 까발리 스포자가 말한 것처럼 중앙아시아에서 온 유럽계라든지 뭐 이런 아니면 그전의 사람들이 아니고 사실은 다 남쪽에서 동남아시아에서 올라간 사람들 원래부터 단지 옛날에 올라갔던 거죠. 옛날에 올라가서 그게 정착을 해서 오랫동안 고립된 사람들. 그 사람들과 이 중국에서 사는. 그럼 이 중국과 결국은 동시베리아 이쪽에 섞인 사람이 한국 사람인데 크게 보면 그럼 이 과정들이 어떻느냐 그거를 고대 개념을 통해서 분석을 합니다. 그래서 2017년도에 저희들이 보니까 이 암이라고 해서 대만 사람들하고 그 악마문 동굴, 그 8,000년 사람하고 하면 한국인이 가장 잘 설명이 됩니다. 여기 이쪽으로 오서 한국인이 가깝다는 겁니다. 이쪽으로 하면 이제 먼 한국인이 가장 잘 설명이 되는데 2020년 저희들이 다른 베트남 지역의 이제 아시아인들 고대 개념하고 비교를 해보니까 오히려 현대인보다는 베트남 4,000년 전에 베트남 사람하고 이 8,000년 전에 악마문 동굴 사람하고를 일종의 혼혈을 시키니까 혼잡을 시키니까 한국인이 잘 설명이 되는 거예요. 이게 뜻하는 게 뭐냐면 한국인의 기원은 이미 한 4,000년 전에 고대의 어떤 다른 종류의 인족들이 섞여서 그때 이미 형성됐다는 겁니다. 그때 형성된 게 지금 가장 잘 설명이 된다는 뜻인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200년 전에 중국 사람과 뭐 아니면 뭐 시베리아 사람이 섞여서 한국인이 됐다기보다 오히려 그것보다는 4,000년 전에 있었던 어떤 고대인들과 한 뭐 8,000년 전에 있었던 더 먼데 있는 다른 사람 섞였을 때 오히려 지금의 한국인의 성격을 더 잘 설명한다는. 이게 뜻하는 것은 우리 한반도에 사는 이 사람들의 한반도에서 자체적으로 오랫동안 전체적으로 온 게 아니라 그 전에 어떤 혼합이 있었다는 걸 뜻하게 합니다. 그리고 최근에 나온 이제 데이터인데 올해 발표된 데이터를 보시면 중국에서 고대 개념이 나옵니다. 이게 전부 다 고대 개념 근데 한 만년 전부터 여기서 보면 파란 거, 요게 파란 거, 비안 요거 이게 파란 만년입니다. 만년에서부터 쭉 해서 한 뭐 가까이 몇백 년 전까지 대충 한 4,400년까지 4,500년까지 이렇게 고대 개념들이 이렇게 나오고 연도입니다. 이거는 연도고 이 고대 개념이고 위치는 이렇습니다. 이 북쪽 그 화나 근처고 여기는 이제 대만 근처 이쪽에 있는 사람들 이 두 개를다가 해서 이 사람들의 유전자 거리를 지도상으로 그려서 보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이게 중국인이고 이 한국인 일본인인데 그 고대 이쪽에 북쪽에서 나온 사람들의 그거는 보니까 한국인이랑 굉장히 가깝게 붙습니다. 오히려 지금의 한 차이니즈, 이쪽 한 차이니즈는 보통 이제 전반적으로 다 아우르는 이제 중국 사람들인데 중국 사람 중에서 특히 이 북쪽하고 이렇게 잘 붙고 우리나라 사람 오히려 잘 붙고 이쪽에 있는 사람들은 아직도 남쪽에 있는 카라이 이런 사람들이 이제 태국 쪽으로 가까운 남쪽 계열입니다. 베트남 쪽 이런 사람들인데 이쪽하고 잘 붙는 겁니다. 이걸 통해서 알 수 있는 거는 이 긴 지역을 통해서 이 중국이라는 게 워낙 크다 보니까 남쪽과 북쪽이 어느 정도는 계속해서 큰 거리를 두고 갈립니다. 근데 뭐 그렇게 큰 거리는 아닙니다. 이게 티베트이고, 이쪽이 이제 몽골 쪽이고, 이게 이제 오스트란 이리지안 이래가지고, 남쪽에 이제 있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보면 지금 현재 여기 있는 사람이 이제 몇백 년 된 중국 사람인데, 중국계인데, 여기 거의 중간쯤에. 그러니까 결국은 지금의 중국 사람은, 이쪽 사람이 어떤 식으로든, 대충 중간쯤에 섞인 그런 사람들이고, 한국 사람은 그 중에서 약간 더 북쪽에 있던 오래된 사람들하고 오히려 더 가까운 그런 양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바탕으로 했을 때, 한 4만 년 전까지의 유라시아의, 그 인족 구성들을 보면 대충 이렇습니다. 한 5만 년 전에 아프리카에서 사람들이 나와서 몇만 년 동안 여기서 이제 사람들이 정착을 해서 사는데 그 범위가
인구수는 작지만 굉장히 넓게 퍼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티아니안 동굴인데 여기 있는 사람하고 심지어는 그 유럽 쪽에 있는 이쪽에 고대인 3만 년 된 이런 것하고 보면 이 거리가 그렇게 멀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이 유라시아에는 이미 아르바프리카 초기에 나온 사람들이 듬성듬성이지만 굉장히 광범위하게 퍼져 있었고, 그때는 뭐 아시아 뭐 유럽이라기보다 이제 어떻게 보면 고대인들이죠. 근데 그런데 상당히 아시아 승리를 가능성이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때 이제 퍼져나간 사람들이 아마 지금은 이제 북아시아에 다양하게 이제 섞여 있는 그 고립돼 있는 그 부족들이 있고요. 그 일본자 이런 쪽까지도 영향을 있어서 그 범위가 굉장히 넓었다는 겁니다. 그러다가 한 만년에 3천년쯤에 특히 만년이 이제 농경 시대에 이제 급격한 발달인데 그 당시에 이게 농경이 이제 생기면서 유럽은 한 큰 4개 정도의 이제 그룹 수렵 재치인 농경인, 스텝계, 목축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이제 대충 4개 정도의 이제 부족이 합쳐져 있는 게 이제 지금의 유럽의 혼혈이죠. 전체가 하나의 거대한 혼혈이고 물론 지역마다 다르지만 그럼 그때 이제 새로 올라갔던 그때 농경사에 새로 올라갔던 사람들이 한번 이쪽으로 쭉 들어가서 그 전에 몇만 년에 있었던 사람들 대체를 합니다. 네안데르탈하고도 혼혈도 생기면서 대체를 한번 하고 그 다음에 4, 5천 년 전에 그 청동기 철기 시대에 들어와서 또 한 번 급격하게 대체를 합니다. 그때는 이제 더 큰 대체를 합니다. 사상력이 더 크니까. 그래서 한 4, 5천 년부터 급격하게 바뀌어서 아까 스톤헨지, 이베리아 이런 데 있는 사람들이 이 스텝, 이 초원 쪽에 있었던 그 마차를 몰던 기마이기도 하고 뭐 철기가 발달되어 있는 농경도 훨씬 더 강력하게 대형으로 하는 그런 종류의 사람들한테 대체를 합니다. 그 대체가 조금 드러내는 적이 이제 섬에 갇혀 있는 사르디니아 섬 이런 데 있는 시칠리아 사운드인 사람들은 섬에 있다 보니까 혼혈이 덜 일어나고 대체가 덜 일어나서 옛날 오히려 농경하던 시대 사람들의 유전자를 아직도 갖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유럽이고요. 한국은 어떻게 됐냐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베트남 쪽에 있는 사람들하고 이 북쪽에 있는 악몽 있는 사람 몇천 년 있는 사람들의 그 게놈을 잘 섞으면 가장 잘 표현이 됩니다. 이게 뭐냐면 몇만 년 전까지 이 동아시아의 많은 부족들이 남쪽에서 올라온 사람들로 인해서 이렇게 다 이렇게 번져 있다가 한 4, 5천 년 청동기 철기 유럽과 마찬가지로 그때 급격한 인구 팽창이 일어나면서 여기 있는 사람들이 이게 번져 나갑니다. 번져 나가서 그 혼혈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남쪽으로 가면 남쪽에 베트남 쪽으로 혼혈이 일어나고 티베트에서 혼혈이 일어나고 북쪽으로 몽골 쪽으로 일어나고 또 여기서 자체적으로 뭐 있었던 그런 사람들 혼혈이 일어나면서 특히 이쪽 사람들하고 일어나죠. 그때 이제 한반도에 사는 사람들이 인종이 형성이 됩니다. 그 당시에 항해도 약간 물이 좀 해수면 낮았고 그 다음에 이쪽 일부 사람이 이제 일본으로 넘어가요. 2000에서 2500년 많이 이제 넘어가서 일본 열도에 있는 원래 그 조몽 토기를 갖고 있었던 그 아이누계 이 사람들이 사실은 이 북시베리아 계열하고 비슷한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여기 있는 아이누 쪽 특히 이제 고립된 아이누나 오키나와 쪽 사람들은 여기 안다만 제도 여기 섬에 갇혀 있는 몇만 년 된 그런 사람들하고 상당히 가깝습니다. 혼혈 때문에 약간 거리가 멀어지긴 했지만 그래도 이쪽에 있는 사람하고 이쪽에 있는 사람이 아이누족은 몇만 년 전에 퍼져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몇만 년 전에 쫙 퍼져있던 사람이 농경사회에 있었던 사람으로 한번 이게 혼혈이 나고 대체가 되고 만년 전쯤에 그 다음에 또 4, 5천 년 전쯤에 청동기 철기가 일어나니까 또 한번 급격한 그거 대체가 일어나고 결국에는 이 한반도에서 넘어간 야외 쪽 사람들이 여기서 밀려가지고 지금은 이제 섬에 이제 고립되어 있는 그런 형상을 이루는 거죠. 이게 전반적으로 동아시아에서 일어났던 부분입니다. 이걸 한 표로 다 나타내면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결국 한반도에 있는 사람이 누구냐? 이게 한국 사람인데 이 한국 사람과 일본 사람 한족은 같은 뿌리에서 왔습니다. 근데 그 같은 뿌리는 이미 한 4,000년 전쯤에 그게 중국이든 뭐 아니면 중국을 포함한 한반도를 포함한 아주 광범위한 지역이든 급격한 청동기 철기의 기술 문명으로 해서 인구 팽창과 혼혈이 막대하게 일어납니다. 그 과정에서 생긴 사람의 이제 그게 이제 한반도로 오고 또 한반도에 있는 사람하고 이제 섞이게 되면 한국이 되고 일본이 되고 또 중국이 계속 낫게 되면 한국이 됩니다. 이 과정에서 이제 한국에 있던 약간의 그 시베리아 쪽, 동시베리아 쪽 그쪽에 이제 북아시아 계열의 이제 유전자를 갖고 있는 성향 때문에 한국인이 한쪽보다는 약간 더 그 전에 있었던 선남반기죠. 선남반기의 유전자를 좀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여기서 말하는 이제 그 후남반기에 이게 이제 중국인데요. 이제 이 청동기 철기 문명을 이제 일으켰던 그쪽 사람들이 이제 어디서 왔냐면 이 사람들은 계속 동남아시아 쪽에 있었던 그런 뿌리를 갖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만바, 이게 이제 고대의 개념입니다. 그래서 4, 5천 년을 일어났던 그 베트남에서 캄보디아하고 베트남에서 났던 그 사람들, 이런 사람들하고 오히려 가깝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계열인 한국 사람은 큰 이제 혼혈 계열인 선남반기인데, 이게 이제 그 동시베리아 계열을 하고, 이쪽 사람들은 언제 달려졌냐면 이미 그 오래전에 한 4, 5만 년 전쯤에 쫙 번져 있었던 겁니다. 아이로 포함해가지고 일본에 있는 그런 사람들 포함해서 그냥 크게는 이 두 줄거지
있습니다. 중국을 중심으로 했던 남쪽의 동남아시아 쪽과 그 이전에 올라가 있었던 북시베리아 쪽, 동시베리아, 북시베리아 있던 사람들, 이 두 가지인데 사실 이게 한 줄로 되어 있지만 이 두 사이는 계속해서 섞입니다. 조금 섞이다가 급격하게 청동기철기 때에 이제 융합이 일어나고 인구 팽창과 융합이 일어나면서 이제 한반도인이 이제 형성이 된 겁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아까 말씀드린 그 악마문 동굴은 이 선남변계, 동시베리아 이쪽 사람 중에 일부 그 고립된 거죠. 그래서 그 두만강, 지금 옛날 지금 부곡저, 연해주 그이죠. 그게 이제 그 고립돼가지고 그쪽 사람들은 지금 지금 그 근처에 살고 있는 현대인하고도 가장 비슷합니다. 그 근처에 산에서 사는 연해주 사람들과 8천 있는 사람들은 굉장히 유전적인 일상성이 없습니다. 이 말은 급격한 변화 없이 계속해서 그 수렵 대신한 그런 사람들이 자손을 거기서 쓴 거죠. 지금까지 내려오는 거죠. 그런 거예요. 이게 전반적인 한국인의 기운이고 결국 저희들이 말하고 싶은 거는 이 선남반계, 후남반계가 청동기 철기 때 급격하게 새로운 혼혈된 인족을 형성했고 그게 우리의 뿌리다. 그런데 그 위에도 보면 생각보다 훨씬 다양해서 얼마나 다양하냐면 이게 나눴다고 했지만 네안데르탈인과 데니소바인까지도 많이 섞여 있는 지금 이 선은 지금 저희들이 이제 고대 개념이 없지만 만약에 이제 이 사이에 고대 개념 앞으로 많이 나오고 특히 한국에 한반도에서 고대 개념이 나오면 이제 전반적으로 이게 얼마나 복잡하게 이렇게 섞였는지 시대적으로 나온지가 더 명확한 이 선들이 나올 겁니다. 이제 지금보다 더 복잡해지는 거죠. 그걸 다시 이제 또 다른 지도상으로 그림을 그리면 결국 한반도인은 누구냐? 이 남중국에서 일어났던 청동기 철기의 기술혁명을 통해서 급격하게 4,000년 전부터 평창한 이런 사람들이 각 주위의 사람들하고 충돌 내지 융합을 하면서 섞이면서 생긴 그 혼혈과 융합을 통한 그 과정 중에 한 부류인 겁니다. 그래서 이 거대한 중국을 중심으로 한 거대한 큰 원 속에 한반도 일본이 다 포함이 됩니다. 근데 그 당시에 특히 또 이 해안선도 그 바다가 수위가 더 낮았기 때문에 훨씬 더 쉽게 이제 이동을 하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중국 사람과 한국 사람의 유전의 그림 굉장히 가깝고요. 일본 사람도 가깝지만. 그래서 이런, 그 다음에 베트남도 우리는 이제 거리가 멀기 때문에 베트남은 우리하고 굉장히 거리가 멀다고 생각하는데 실제로 그 베트남의 구성도 한국의 구성하고 큰 차이가 없습니다. 원래 여기 있었던, 그 몇만 년 전부터 있었던 그 원래, 초기 농경을 하던 그런 사람들하고 나중에 청동기 철기했던 사람들하고 베트남이나 이 남중국 이쪽에서도 융합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한국에서나 비슷한 일들이 일어났던 거죠. 그러니까 거리는 멀어도 그 호남 양상은 비슷합니다. 티베트도 그렇고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그래서 유럽과의 큰 차이점은 유럽에는 급격한 대체가 일어난 데 비해서 한국에서는 그 급격한 대체라기보다는 그 기술 발달에 의한 인구 팽창에 의해서 그 혼합이 그 인구 압력이죠. 인구 압력에 의해서 이렇게 서로 합쳐지는 융합되는 그런 양상으로 이 전체가 비슷비슷하게 중국을 중심으로 한 인족을 형성한다는 게 차이점입니다. 그래서 잠정적인 결론을 말씀드리면 한국 한반도 이는 누구냐? 5만 년 전부터 지속적으로 연속성을 가지면서 분화 및 혼합을 거듭 하는 인족들의 융합이다. 유럽은 그에 비해서 몇만 년 단위로 몇천 년 단위로 그게 계속해서 새로운 사람들이 올라오면서 대체가 급격하게 나고 또 특히 그때 이제 빙하기가 유럽은 심했기 때문에 오락내락하면서 사람들이 이제 거기도 이제 변화가 심해서 그런데 동아시아 좀 그런 영향이 적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속성을 훨씬 더 갖고 있고 계속 그 지역별로 분화 혼합이 일어났고요. 그 중에서 특히 4,000년 전쯤에 일어난 그 철기청동기 혁명에 의해 가지고 급격한 인구 융합과 형성이 만들어진 거죠. 그 대충 보면 동아시아의 특징은 뭐냐면 이 4,500년 그때 형성된 큰 인구 집단이 그 전에 집단들하고 대충 한 반 정도 지역별로 다릅니다. 한반도의 경우는 7대3 정도. 예를 들면 중국 서쪽이면 5대5 정도라든지 이런 식으로 이제 그런 혼합의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 한 가지 이제 그러면 한반도 사람들은 중국에서 그런 혼혈이 완성된 다음에 넘어갔느냐 아니면 한국에서 그게 벌어졌냐 이게 이제 하나의 질문인데 이걸 밝히려면 결국 한국에서 고대 개념이 나와야 됩니다. 한반도 내 고대 개념을 파가지고 한 4,000년부터 계속해서 봐서 과연 그러면 한반도 자체적으로 그런 융합이 일어났는지 아니면 중국에서 다 일어나서 그 후대에 사람들이 그냥 근거만 없는지 그리고 또 토착 이런 워낙 인구도 작아갖고 이렇게 토착 있는 사람 다 밀려나 그런 건지 이런 게 일본을 보면 명확합니다. 일본에서 벌어진 게 아니라 중국 내지 한국에서 일어났던 그 혼혈 이미 형성된 그룹이 일본으로 가서 기존에 있던 사람을 밀어낸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그건 명확하고요. 근데 한반도에서도 그랬는지 안 했는지는 고대 뼈가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